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딸은 금쪽 같은 엄마 애기. 어디서든 반짝거릴 거야. 엄마는 우리 딸 엄청 사랑해. 진짜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 거지? 하늘만큼은 아니고. 왜? 왜 하늘만큼은 아니야? 하늘만큼 사랑하는 건 돌아가신 아빠가 한다고 했거든. 하늘에서 우리 모녀 보고 있을 아빠가 서운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늘만큼 사랑하는 건 아빠 몫으로 남겨야지. 난 행복한 사람이야, 엄마. 하늘에서는 아빠가, 땅에서는 엄마가 사랑해주니까.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고 어렴풋이 과거가 기억날 때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하늘에서는 아빠가 저를 사랑하고 땅에서는 엄마가 사랑한다는 말이요. 그렇게 끝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자라서 그랬을까요? 유복자, 홀어머니의 반지하도 아닌 완전 지하 단칸방에 살았지만 행복했어요. 늘 일을 해도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악재만 계속되기는 했죠. 그 없는 살림에 뭐 떼먹을 게 있다고 도둑도 몇 번 들었고 엄마가 믿고 푼돈이라도 불려보겠다고 돈 맡긴 개주는 500도 안 되는 갯돈을 들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하룻밤 술값이고 가방 하나 살 돈이었을지 몰라도 그 500이 엄마에게는 세상 전부였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 힘든 시절을 지나면서도 엄마는 제 앞에서 울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그 500이 내 돈이 아니었나 보다. 뭐 더 열심히 벌어야지. 에휴,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금쪽 같은 우리 딸내미 옷이랑 신발이라도 사줄걸. 괜히 아껴서 더 좋은 거 사주려다 다 도루묵 됐네. 그러게 엄마, 그 아줌마 눈빛이 별로라고 내가 그랬잖아. 딱 보니까 광에서 쌀 훔쳐먹는 쥐새끼 눈이더만. 그냥 잊어요.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잊어야 한다고 누가 그랬지? 아빠가 그랬죠. 맞아. 네 아빠가 살아생전에 맨날 했던 말이 그거였어. 내 것이 되려면 언젠가는 된다. 하지만 내 것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잊어라. 살아보니 그 말이 진리야. 그렇게 어려움이 와도 저와 엄마는 아빠 얘기를 하며 극복했고 서로 의지했어요. 모녀 사이라기보다는 동료, 동지에 가까웠죠. 물론 저 몰래 엄마가 눈물을 짓기도 하고 괴로워했을 건 압니다. 가끔 눈이 부어있고 목이 잠겨있는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코 그 모습을 제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제게는 늘 행복하다, 사랑한다 그런 말만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람이 듣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엄마가 행복하다, 사랑한다, 감사한다를 입에 달고 사니 저도 그냥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국이 먹고 밝고 명랑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밖에서 만난 사람들은 아무리 제가 가난하게 큰 걸 알아채지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어쩌다 알게 된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넌 진짜 엄마한테 감사해야겠다. 이게 가난이라는 거 살면서 보니까 돈의 유무도 관련 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더라고. 묘하게 티나는 빈티라는 게 그 마음에서 오는 거라 이질감이 있는데 와, 난 너 진짜 부잣집 막내딸인 줄 알았잖아. 나도 구김없이 해맑고 너처럼 자라기 정말 쉽지 않아. 친구들 말처럼 저는 딱 볼 때는 영락없는 부잣집 막내딸 느낌이기는 했습니다. 자라면서는 그게 인간관계에 도움을 많이 주었는데 딱 한 번 유일하게 부잣집 막내딸 느낌으로 오해받는 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오더라고요. 바로 결혼할 때였습니다. 남편과는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전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를 키우기 위해 엄마가 근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루 서너 시간만 자고 내도록 일을 하며 몸을 혹사했거든요. 제가 대학 3학년이 되던 해 처음으로 엄마 몸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새벽에 설거지를 하다 그 자리에 고꾸라져서 기절을 하신 거죠. 마침 저도 그때 근처 카바에서 마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터라 금방 엄마 모시고 병원으로 뛰어갈 수 있었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텔레비전이나 주변 사람들 얘기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살면서 가장 황망한 게 병원에서 딱 잘라서 무슨 병인지 알려주는 것 같아. 얼마나 무서워? 내가 저 병에 걸렸구나. 나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지겠구나. 아는 거잖아. 그런데 엄마한테 의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가장 어려운 경우예요. 몸에 무슨 병이 있거나 종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이 쇠락했어요. 쉽게 말하면 몸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이 다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연세가 45이신데 신체 나이가 90이 넘어요. 대체 몸을 어떻게 쓰고 사신 겁니까?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의사는 엄마에게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영양제를 놓고 먹어도 몸에서 받아주지 않을 거라며 그냥 쉬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엄마를 두고 연애를 하고 결혼할 생각을 했겠어요.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평생을 저 키우느라 몸 다 상한 엄마, 남은 시간만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다른 데 눈 안 돌리고 알뜰살뜰 절약하며 일 열심히 하는 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또 좋아 보였나 봐요. 회사에서는 종종 이런 말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김 대리는 요즘 사람 같지가 않아. 생긴 건 부잣집 막내딸처럼 생겨서 어쩌면 그렇게 알뜰하고 똑부러져. 내가 진짜 우리 아들이 중학생만 아니어도 딱 며느리로 데리고 오는 건데. 와, 부장님 중학생 아들 배우자로 생각하시는 건 너무 양심 없는데요? 적어도 저처럼 우리 새언니가 돼줬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는 돼야죠. 저기요, 다들 포기하세요. 제가 김 대리는 입사 초부터 한눈에 반해서 지금 1년 반째 공들이는 중이니까요. 뭐? 아이, 진짜야? 농담 아니고 진짜야? 네, 그래서 오늘 마침내 둘이 저녁 먹기로 했습니다. 다들 응원 부탁드려요. 사실 그때 엄청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하도 들러붙고 밥 먹자 하고 차 마시자 하고 이것저것 챙겨줘서 고마운 마음에 그래 한번 밥이나 먹자 하고 승낙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회사에 있는 모두 앞에서 그렇게 딱 선언을 해버리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진지하게 사귀자는 말을 들었고 회사에서도 대놓고 응원하며 밀어주는 분위기여서 어쩌다 떠밀려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 전에 제 사정을 알고 잠시 남편과 시댁에서 당황을 하긴 했습니다. 남편은 세상 그 누구보다 남의 시선, 평판이 중요한 사람이었고 시댁도 그랬거든요. 온 회사가 떠들썩하게 연애하고 결혼한다고 했다가 알고 보니 제가 가난해서 파혼, 이런 건 참아 못했던 거죠. 이래서 사귀기 전에 다 알아보고 사귀기 시작해야 했었던 건데 저 녀석은 똑똑한 척 다 하면서 꼭 이렇게 결정적일 때 마음이 물러. 엄마, 어차피 처갓집 덕 볼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우리 둘이 잘 살면 돼. 저 사람 살림 똑 부러지고 애도 잘 키울 그럴 사람이에요. 에휴, 네가 그렇다면 그렇게 알아야지. 시어머니는 내도록 떨떠름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드니 못마땅해 하면서도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희 엄마는 기력이 없어 보인다고 투덜거리긴 했습니다.
결혼식 날 끝까지 앉아 계실 수는 있겠냐? 딸 집에 반찬이라도 해 나르실 수 있겠냐? 같은 말을 하며 제 속을 긁기는 하더라고요. 시댁이 다 그러려니 애써 마음을 다스리며 결혼을 하고 1년 뒤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제 곁에 있을 필요가 없다 생각하셨는지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엄마다운 죽음이었어요. 전날 저랑 남편 불러서 둘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 상 차려 잘 먹이고 저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금쪽 같은 딸. 땅만큼 사랑하고 하늘만큼도 사랑해. 엄마, 하늘은 아빠 몫이라며. 왜 엄마가 하늘만큼까지 사랑해? 그 넓은 하늘. 이렇게 오랜 시간 네 아빠 혼자 감당했잖아. 이제 슬슬 나눠서 감당해야지. 무슨 소리야. 하늘은 계속 아빠 하라 그래. 엄마는 앞으로 10년, 아니 15년만 더 내 옆에서 땅만큼 사랑해줘. 제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던 엄마 모습.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는 듯 돌아가셨거든요. 어쩐지 저녁 내내 엄마 말이 마음에 걸려 다음날 출근길에 엄마를 찾았다가 발견했고요. 그나마 웃으며 편안하게 돌아가신 모습이라는 게 위안이었지만 세상에 홀로 남았다는 서러움은 몇 년이 지나도 가시지 않더라고요. 특히 엄마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보여준 태도는 오랜 시간 멍울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발인 직전에 와서 팔짱 딱 끼고 쓱 장례식장 한번 둘러보시는 게 끝이었어요. 남편은 그나마 첫날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야근이 있다고 밤 11시에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오고 둘째 날도 빈소보다는 근처 카페에 더 많이 가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오는 시간에 맞춰 빈소에 와서 인사를 하고 그 외에는 밖에 나가 있었어요. 내 옆에 좀 있으면 안 돼? 야, 장모님이 돌아가시는 시기를 정하시는 건 아니지만 너 알잖아. 나 지금 승진 앞두고 중요한 프로젝트 하는 거. 아니, 회사 사람들이 나도 당신도 다 모르는 거 아니고 그래도 장모상인데. 넌 그게 문제야.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혼자 생각하는 거. 그런 개인사 하나하나 다 봐주면 일은 누가 하냐? 나도 힘들어. 어?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가 보탠 한마디는 더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진짜 세상 천지 이렇게 쓸쓸맞은 빈소가 다 있니? 얘, 굳이 돈 들여서 왜 3일장을 하니? 3일 내내 사람 100명도 안 올 것 같으면 그냥 효율적으로 하루만 빈소 차리고 그러지. 그리고 수이며 관이며 보니까 꽤 금액 나가는 거 했더라. 그게 무슨 낭비니? 힘들게 돈 벌어서. 어차피 화르르 타면 끝일 거. 에휴, 가난하게 살아서 그래도 아낄 줄은 아는 줄 알았더니. 어쨌건 신경 쓰이던 친정도 다 정리되었으니까 어서 아이나 가져라. 만날 아픈 엄마 쫓아다니느라 그 뱃속에 애가 들어설 자리나 있었겠소? 원래부터 손주 하시던 분위기는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노골적으로 자기는 손주 혼수가 제일 좋다고 하셨던 분이니까요. 저한테 남들은 다 혼전의 뱃속에 생명 품고 오는데 저는 쓸데없이 고상한 척 한다고 구박 아닌 구박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만큼 손주를 원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걸 제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것도 저희 엄마 발인 전날에요. 그 말이 오랜 시간 가슴에 박혀서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엄마를 보내고 마음도 몸도 많이 힘들어 남편과 부부 생활도 흥미가 없어졌습니다. 알콩달콩 신혼 2년 차라기보다는 20년 지기 부부 같은 느낌이랄까요. 남편도 그닥 적극적이지는 않아서 그 문제로 둘 사이에 트러블은 없었어요. 다만 시어머니가 난리였죠. 구박도 받고 욕도 듣고 의지와 상관없이 한약도 받아먹고 병원도 갔습니다. 남편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딱 중립을 지키고
한마디도 도와주지 않았고요. 자기 엄마한테는 안 생기는데 어쩌냐면 모르쇠로 굴었고, 저한테는 생겨도 안 생겨도 상관없다고 무관심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마음이 편치 않아 임신이 안 되나 싶어 명상도 하고 운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5주년, 결혼 기념일을 며칠 앞두고 저는 임신 테스트기에서 선명한 2주를 확인했어요. 병원에 가서 확인한 결과 임신이 맞았습니다. 솔직히 반반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애같하게 아이를 기다린 것도 아니었고 뭔가에 떠밀릴 듯 아이를 가졌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임신 확정 소리를 듣는 순간 그저 엄마만 그립더라고요. 엄마가 늘 제게 해주었던 금쪽 같은 우리 딸이라는 말이 귀에 맴돌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쩐지 마음에 확 내키지가 않아서 병원에서 임신 2개월이라는 말을 듣고도 1달 반을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안정기에 들어선 후에 남편과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머님 첫마디가 뭔 줄 아세요? 아들이면 한 2년 뒤에 동생 하나 보고 딸이면 바로 애 가져라. 그 말을 듣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저는 아들도 딸도 상관이 없었지만 딸이 태어나면 어떤 취급, 어떤 구박을 받을지 너무나 선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니 저도 모르게 간절하게 아들이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가 도와주신 건지 태어난 아이는 다행히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다행스럽게 저는 하나도 안 닮고 남편을 아주 고스란히 빼박은 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당신이 낳은 것처럼 기뻐했고 엄마인 저를 오히려 따돌리고 당신 손으로 제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 상관없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며 방긋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모든 인생을 걸고 제 아이를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금쪽 같은 내 아들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의 구박도 남편의 무신경도 다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제 아이를 보는 그 시간만으로도 하루가 너무 짧아서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으니까요. 아이는 착하고 다정했고 똑똑했어요. 그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저는 돌아가신 엄마의 성정, 엄마의 성격, 엄마의 지혜를 보았는데 시댁과 남편은 다 남편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지혜비 어렸을 때랑 꼭 판박이야. 우리 손주 언제 커서 할머니한테 효도하려나? 우리 손주가 할머니 비행기도 태워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할 때까지 할미가 살아야 할 텐데 내가 우리 손주 효도 다 받고 가야 할 텐데.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그 말이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하지만 듣기 좋은 꽃노래도 1-2번이라고 계속 듣다 보니 귓등으로 흘리게 되고 그러거나 말거나 아들만 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8살 되던 해였죠. 그리고 그 해에 제 삶이 흔들리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사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남편이 육아에 참여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임신했다고 했을 때도 남들 한 번씩은 한다는 뛰어나가 먹을 것 사오기도 한 적이 없어요. 저도 남편에게 뭔가 부탁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도 해줄 마음이 없었거든요. 임신 소식 전했을 때 남편이 딱 부러지게 이러더라고요. 그 인터넷 이런 데 보면 임신 특권 어쩌고 해서 임신했을 때 실컷 남편 부려먹으라고 여자들이 막 그런 거 쓴다며? 나 안 당한다. 당신 임신해서 힘든 만큼 나도 밖에서 혼자 돈 벌어 2사람 먹여 살려야 하는 몫이 있으니까 우리 각자 할 역할 각자 알아서 하자고. 그 말을 무슨 솔로몬이나 된 듯 공명정대한 자신에게 취해 씨부리는 것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너는 애가 태어나도 아빠 노릇 제대로 하기엔 글렀구나.
그래 고맙다 차라리. 내가 아예 아무런 희망을 안 가져도 되겠어. 그렇게 딱 마음을 정리했더니 정말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뭐랄까, 생판 남인데 저와 제 아들이 살 집을 마련해주고 먹을 것을 살 돈을 주고 가끔 차로 어딘가를 데려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마워지는 거 있죠. 남편이 저 따위로 했으면 미웠을 텐데 생판 남인 남자가 우리 모자에게 이렇게 한다 생각을 했더니 미운 마음도 없더라고요. 뭐 남편은 그게 본인이 잘나서 제가 굽히고 들어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한번 그런 식으로 참견 않고 넘어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주 제멋대로 살더라고요. 테니스, 등산, 사이클, 러닝 등의 운동 동호회를 다양하게 들어 주말마다 동호회 운동을 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처음에는 자기 아들이 워낙 재주가 많아 그걸 발산하고 살아야 하는 걸 어쩌냐고 아들 편들던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예, 내가 너 언제 밖에서 그런 거 하는 걸로 뭐라고 하디? 그래도 애가 좀 클 때까지는 주말에는 애랑 좀 놀아야지. 아니 애도 아빠 보면서 정붙이고 교감하고 그러는 시간이 있어야 아빠 고마운 줄 알지. 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취미 좀 접고 애랑 시간 좀 보내고 그래. 엄마, 엄마는 왜 애엄마도 안 하는 잔소리를 해요? 천륜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로 아빠랑 멀어지면 그건 아들이 아니지. 어디서 나오는 자만인지 모를 말을 뻥뻥 해대던 남편은 계속 그렇게 밖으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8살이 되던 해 결국 대차게 사고를 쳤죠. 얼마 전부터 그림을 시작하더니 그 화실 원장과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것도 술 있는 대로 먹고 화실에서 민망한 짓을 하다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그 화실 원장 남편에게 고스란히 현장을 들켰답니다. 서로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한다 어쩐다 난리가 났고 그 여자는 아이가 없어 합의 이혼으로 후딱 마무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저였죠. 솔직히 아들에게 온전한 가정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이혼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불륜을 들켜 기가 죽은 채 제 말을 잘 듣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했죠. 그런데 상대의 여자가 이혼을 마무리하니 이 못난 남편이 들썩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여자한테 가고 싶어 안달이 난 게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사는 곳도 좀 살고 화실도 잘 되는 편이라 현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의사, 중소기업 사장, 대기업 간부가 줄줄이었고요. 게다가 자기 몸매 망가질까봐 아이를 낳지 않았을 뿐 아이는 좋아하니 제 아들을 데리고 오면 키울 수 있다는 말까지 한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 불륜 들켰을 때는 기가 좀 죽은 것 같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아이 두고 나가라고 온갖 못된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덥석 제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황망했고 그 다음에는 억울했습니다. 대체 저한테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혔어요. 이혼을 할 테니 아이만 키우게 해달라고 했지만 남편과 시댁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우리 집안 핏줄을 왜 네가 키워? 그딴 개소리는 너가 엄마 납골당에 나가서 씹으려라. 비아냥거리는 말과 함께 시어머니는 3명의 변호사로 꾸린 변호인단을 구성, 정말 온갖 핑계와 말도 안 되는 자료들을 들이밀며 저를 알몸으로 내쫓았습니다. 8년간 애 키운 공은 생각해서 내가 소정의 비용은 줄게. 위자료 아니고 재산 분할 아니고 그냥 금일봉 정도라고 생각해. 너한테는 위자료 재산 분할 이런 말도 아까우니까.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게서 아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저한테 던져준 돈은 고작 2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남편이 애 키운 공이라고 한 그 말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내 금쪽 같은 아들이 고작 2천만 원 취급받는 게 서러웠거든요. 더 가슴 아픈 건 아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를 꼭 안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난 괜찮아. 내가 엄마 사랑하고 엄마가 나 사랑하니까. 나 괜찮아. 엄마 사랑해. 그렇게 어른스럽게 말하는 아들을 두고 끌려 나오다시피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아, 양육권 나한테 있으니까 애 양육비 부담해야 하는 거 알지? 일 열심히 하고 양육비 안 오면 바로 신고한다. 그게 남편과 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남편은 가차없이 저를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2천만 원으로는 변두리의 작은 빌라 월세, 보증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도 보증금으로 다 넣고 나면 당장 몇 달 버틸 힘도 없을 것 같아서 집은 진짜 누워 잘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으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일을 했어요. 남편이 협박처럼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내 새끼라고 무조건 오냐 키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한테 양육비 오지 않으면 무조건 나도 그만큼 애한테 돈 안 쓸 거야. 그리고 네 엄마가 돈을 안 보내서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할 거니까 무슨 일 있어도 양육비 떼먹을 생각하지 마. 사실 그 말을 듣고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을 때보다 더 기막혔습니다. 세상 천지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놓고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고 협박을 합니까? 하지만 하나하나 따지면서 싸우기에는 제 체력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싸우느니 그 에너지를 돈 버는 데 더 써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해주겠노라 마음먹었고요. 제일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일은 식당 설거지였습니다. 밤새 영업을 하고 아침 7시에 영업을 마무리하는 술집 겸 식당이 있길래 매일 아침에 그곳에서 2시간 반 동안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장사 시작 전까지는 음식에 쓰일 재료를 다듬었고요. 오후에는 다른 식당에서 서빙, 설거지, 홀 관리를 했습니다. 딱 1시간 쉬고 바로 찜질방으로 출근을 했어요. 새벽 2시까지 찜질방 매점에서 일하고 탕 청소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새벽 3시, 그때부터 딱 3시간 자고 다시 식당 설거지를 하러 나가는 삶이 이어졌어요. 밥은 식당에서 주는 것으로 해결하고 악착같이 돈을 벌고 모아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 면접 교섭권을 통해 획득한 아들과의 시간대는 아낌없이 돈을 썼어요. 2주에 한 번 오는 일요일의 만남이 제게는 삶의 의미였고 제 전부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볼 때마다 훌쩍 커서 어른스러워져 있더라고요. 공부는 좀 어때? 학원 더 다니고 싶은 데는 없어? 아빠가 학원은 잘 보내줘? 엄마가 얘기할까? 에이, 엄마. 요즘에는 학원보다 인터넷 강의가 훨씬 나아요. 내 친구가 자기 듣기 싫다고 자기 아이디랑 비밀번호 나 준 거 있어. 걔는 무슨 인터넷 강의를 브랜드별로 다 듣더라. 아빠가 좋다고 한 거 듣고 엄마가 추천한 거 듣고 자기가 몸이 10개라도 다 못 듣는다고 나 하나 들으라고 해서 그걸로 공부해. 학원보다 훨씬 나아. 그런 고마운 친구가 있어? 다음에 데리고 나와. 엄마가 고기 싸줄게. 엄마 고기는 내가 걔한테 얻어먹어야 해. 인터넷 강의도 듣고 나면 시험 보는데 내가 시험 엄청 잘 봐주고 있거든. 걔네 엄마가 걔 공부 열심히 한다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걔 그래서 얼마 전에 엄마가 신통하다고 엄청 비싼 이어폰도 사줬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하더라. 그래? 그 이어폰 우리 아들도 사줄까? 너 애들 다 가지고 있는 무선 이어폰 없잖아. 엄마가 이어폰 사줄게. 지금 사러 가자. 나는 이상하게 엄마, 음악을 들으면 집중이 안 돼. 괜찮아. 필요 없어. 그러면 엄마가 핸드폰 바꿔줄까? 너 이것저것 다 안 되는 그런 폰이잖아. 애들이 놀릴 텐데.
아이고, 필요 없다니까. 핸드폰 귀찮아서 잘 들고 다니지도 않는데 좋은 게 뭐하러 필요해. 엄마, 그렇게 나한테 뭔가 사주고 싶어? 응. 엄마는 우리 아들이 쪼르는 것도 없고 뭐 사달라는 것도 없어서 그게 다 엄마 때문인 것 같아서 속상해. 엄마 때문에 너무 일찍 철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자꾸 필요 없다고 하나 싶어서. 그러면 우리 백화점 가자. 나 갖고 싶은 거 있어. 참 이상하죠. 그렇게 돈 벌면서 애매언글면 힘들었는데 아들이 갖고 싶다고 하는 게 생기니 기운이 벌떡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간 아들은 몹시 여성스러운 스카프를 하나 골랐습니다. 캐시미어로 짠 얇고 보드라운 뿌띠 스카프였어요. 삼복 더위 빼고는 가볍게 사시사철 두를 수 있는 고급스러운 제품이었는데 한참을 고민하다 딱 붓꽃 색깔하고 닮은 보라색을 골라 들더라고요. 네가 이걸 하겠다고? 너 목도리 필요했어? 아니 그러면 여기 있는 파란색이나 검정색 아니면 갈색이 낫지 않아? 아니, 나 이거 사줘 엄마. 의아했지만 아들이 원하는 거라니 기꺼이 사줘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그마치 20만 원 가까이 하는 작은 스카프였지만 전혀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아들은 그걸 받아들고 신나게 저와 함께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직전 저한테 그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엄마, 추위도 많이 타서 한여름에도 으스하게 오한 든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목을 휑하게 내놓고 다녀? 이거 하고 다녀. 엄마 이거 환불하면 나 진짜 화낸다. 나 만날 때마다 하고 나와야 해. 알았지? 그렇게 아들은 저한테 그 캐시미어 스카프를 안겨주고 후다닥 달아나듯 뛰어갔습니다.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렇게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커가는 것을 매일 옆에서 지켜봐도 아까울 것 같은데 이렇게 2주에 한 번 감질나게 보는 것도 너무 속상하고 미안했거든요. 그날 이후로도 아들은 제게 때로는 자랑스러운 아들로 때로는 듬직한 애인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주었습니다. 2주에 한 번 아주 설레는 연애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끝없이 저를 설레게 하는 아들이 있다 보니 솔직히 다른 사람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남편에게 질릴 대로 질려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저 아들이 최고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람 소개해주겠다고 하고 저한테 슬금슬금 다가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 안중에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미 아들로 꽉 차 있었거든요. 세월은 참 눈 깜짝할 사이에 흐르더라고요. 2주에 한 번 만나는 아들이 애명글명 그렇게 기다려지고 너무 가끔 보는 것 같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저보다도 머리 2개는 더 큰 아들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어른이 되어 있고 목소리도 굵어져서 이제 제법 남자 티가 나게 큰 거죠. 그리고 사춘기가 오는지 말수도 줄더라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저 만나면 학교 친구 얘기, 선생님 얘기, 성적 얘기를 조잘조잘 했거든요. 그런데 딱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니 일단 말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과묵해질 줄 미처 몰랐네. 아들, 엄마 우리 아들 목소리 잊어버리겠다. 요즘 뭐 고민되는 거 있어? 아니, 이 고민은 무슨 고민. 찬 엄마, 아빠 여자친구랑 또 헤어졌다. 무슨 동네 멍멍이도 아니고 한심해. 아들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이혼하게 된 계기인 그 학원 강사는 진즉에 헤어졌거든요. 자기가 제 아들 키울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정작 제가 아이 놓고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잠적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한동안 밤 미치광이처럼 그 모든 원망을 헤어진 저한테 쏟아내서 힘들었거든요. 이후에도 남편은 계속 여자를 사귀었고
몇 명은 집에도 들락거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솔직히 아들이 그런 얘기를 도통하지 않아서 저는 여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아들이 그런 환경에서 사는 줄 알았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가 아들을 키우겠다고 했을 텐데 뒤늦게 철렁한 거죠. 너, 그러면 지금껏 계속 모르는 아줌마들 사이에서 살았던 거야?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해서 뭐해. 아빠가 그런다고 나 덥석 엄마한테 키우라고 넘기겠어. 그나마 양육비라도 받아내는 돈 사라질까봐 지금도 전전긍긍하는 쫌생이 쪼장탱이가. 미안하다. 금쪽 같은 내 아들,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만큼 해주는 게 없네. 미안해, 아들. 너무 미안해. 저는 아들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저를 아들이 토닥이며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괜찮아. 나도 이제 다 컸는데 뭐. 처음에는 불편한 것도 있고 아빠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해. 아, 우리 아빠는 저런 사람이구나.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 아무 생각 없어, 엄마. 담담하게 말하는 아이의 말이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아이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꼬치꼬치 아이에 대해 캐물었는데 아이는 역시나 입 꾹 다물고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사춘기가 온 건지 정말 과묵하게 굴더라고요. 고민 끝에 진짜 몇 년 만에 제가 먼저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적어도 아이가 사춘기를 지날 때까지만이라도 집에 여자 좀 바꿔서 들이지 말라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여보세요? 저기, 난데. 어이, 그래. 너 전화 잘했다. 내가 안 그래도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었어. 야, 내가 지금까지 네가 준 양육비 절반 돌려줄 테니까 네 아들 데리고 가. 아니다. 거기에 돈 좀 더 보태서 줄 테니까 애 데려가. 나 좀 살려줘. 어? 제발 애 좀 데려가라고. 마지막 말은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하나였어요. 이 자식이 미친 건가 라는 거였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자 전 남편은 제가 거절할 것 같았는지 간절하게 다시 한번 말하더라고요. 나 저 자식 때문에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양육비 절반 아니다. 까짓거 내가 지금까지 줬던 양육비도 다 돌려주고 거기에 1,000만 원 더 얹어줄게. 아이, 쟤 좀 데려가. 쟤 데리고 가서 너희 보자. 그냥 내 인생에 다시 나타나지 말고 그냥 꺼져줘. 제발 꺼져달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체 왜 그러는데? 야, 너는 엄마라는 여자가 2주에 한 번 애 보고도 몰라? 저 자식 저거 완전 개꼴통이야. 저 새끼가 학교에서 사고 쳐서 내가 지금 한 학기 동안 학교를 몇 번을 찾아가는 줄 알아? 여기저기 돈 물어주는 건 그래. 그렇다 치자. 야, 내가 왜 일면식도 없는 아줌마들한테 굽신거리면서 사과해야 하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우리 애 말하는 거 맞아? 그러면 내가 옆집 얘 얘기하냐? 아이씨, 진짜. 길게 말하는 것도 입 아프니까 이번 주 아니다. 오늘 당장 애 데려가. 내 앞에서 제발 꺼지라고. 전 남편은 꼭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얻어맞은 것 마냥 이게 대체 뭔가 싶었고요.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들의 반응은 희한하게 차분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빠가 저 데려가래요? 진짜 힘들었나 보네. 아, 오늘도 학교 불러가긴 했거든요. 터졌나 보구나. 얘, 너 진짜로 사고치고 다녀? 너 혹시 애들 괴롭히니? 에이, 엄마도 내가 그럴 사람이에요. 뭐 아빠가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긴 해야겠네. 오늘 가도 돼요? 나 엄마 집에 짐도 별로 없어서 그냥 2-3시간이면 다 싸는데 오늘 나 좀 데리러 와줄래요? 아들의 말에 이건 진짜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출근해야 하는 가게의 사정을 말하고 바로 전남편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제가 짐 싸서 나온 지 몇 년 만인지 계산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오랜만에 간 거였죠. 배를 눌렀더니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제 전 시어머니가 퀭한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를 내쫓을 때는 그렇게 기세등등하시더니 뭔가 바람이 다 빠진 듯한 상늙은이 모습이더라고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눈에는 내가 지금 안녕한 걸로 보이냐? 너, 네가 시킨 거지? 저 자식 저렇게 악마에 씌인 듯이 구는 거, 네가 그런 거지? 너 무슨 부적이라도 썼니? 아니면 굿이라도 한 거야? 그런 게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개망나니 미친놈이 돼? 아니다. 설명할 것도 없어. 당장 데리고 나가라. 제발 쟤 좀 데리고 나가. 아니, 그러니까 대체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순하고 착하고 말없는 애. 뭐? 순하고 착해? 야, 너 들어와서 눈 있으면 봐. 집안 꼴을 보라고. 제 말에 전 시어머니는 뭔가 복받친 사람처럼 저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미처 신발을 벗을 겨를도 주지 않고 끌고 들어가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갔는데 허라, 신발 신고 들어가도 죄책감이 하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인 집안 꼴에 얼이 나가더라고요. 집은 제가 나갈 때랑 변함이 없었거든요. 살림만 좀 몇 개 바뀌어 있었는데 아니 무슨 살림이 성한 게 하나도 없는 거 있죠.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창문은 잔뜩 금이 가 있었는데 온갖 테이프로 얼기설기 붙여두었더라고요. 태풍이라도 한번 오면 싹 다 깨져 난리가 날 상태였습니다. 냉장고는 문 한쪽에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딱 봐도 뭔가 엄청 무거운 걸로 내려친 것 같은 모양새였죠. 제일 가관인 건 텔레비전과 소파였습니다. 텔레비전 귀퉁이는 깨져 있었고 소파는 겉을 싸고 있던 가죽이 싹 벗겨져서 안쪽에 스프링과 솜 위에 방석이 놓여있는 어설픈 모양이더라고요. 누가 보면 폐허 촬영을 위해 일부러 세팅을 해놓았거나 아니면 집에 엄청 부산스럽고 큰 개를 키우는 게 아닐까 생각할 정도의 꼬라지였습니다. 아니, 집이 이게 대체... 이게 다 네 아들 짓이다. 어이구, 내가 진짜 살다. 야, 쟤 조현병 아니면 분노 조절 장애? 아니다. 그냥 미친놈이야.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이 큰 가방 2개를 끌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나오는 걸 본 전 시어머니가 무슨 귀신을 본 것처럼 움찔하며 제게 하려던 말을 꿀떡 삼키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이 봐도 이건 상대가 무섭고 두려웠을 때 하는 행동이 분명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사실 이 모든 짓을 아들이 했다는 것을 그 전까지 조금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보고 반사적으로 전 시어머니가 몸을 움츠렸다는 건 진짜로 아들이 두려워할 만한 짓을 했다는 증거니까요. 전 시어머니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저를 떠밀었습니다. 얼른 데려가. 다시는 오지 마. 너도 쟤도 그냥 내 인생에 없는 인간들이다. 저는 그렇게 떠밀리듯 아들과 그 집을 나왔습니다. 얼결에 아들과 함께 살게 되어 사실 집이 변변하게 마련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고 있는 지하방으로 아들을 처음 데리고 갔죠.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지하방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은 천천히 그곳을 둘러보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아들을 집에 한번 데리고 온 적이 없었는데 괜시리 민망해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돈 넣었어요? 어? 무슨 돈? 나 데리고 가면 엄마가 지금껏 보냈던 양육비에 추가로 1,000만 원 더 얹어서 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들어왔냐고요? 아니, 아직. 그러자 아들이 핸드폰을 꺼내 자기 아빠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전화를 듣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나 다시 집으로 가? 돈으로 막는 게 제일 쉽다며. 그래서 돈으로 막게 해줬는데 왜 입 닦는데?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어? 처음 보는 깡패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전화기 밖에 전 남편은 뭐라 떠들다가 전화를 끊었고 놀랍게도 전화 끊은 지 3분도 되지 않아 제 통장에는 거액의 돈이 찍혔습니다. 다 합치면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게 대체... 엄마, 당장 지금 나가서 우리 같이 살 집부터 구하자. 여기는 엄마랑 나랑 십자가 모양으로 겹쳐 자야 할 판이잖아. 일단 며칠간 나 친구네 집에 신세 좀 질게. 엄마는 빨리 집부터 구해. 친구? 친구 누구? 지방에서 올라와서 자취하는 친구 있어. 걔 방에 있는 침대가 2층 침대라 나 며칠은 거기서 자도 돼. 엄마, 집 꼭 얼른 구해. 알았지? 아들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나간 후 저는 생각이 정리가 안 되어 한동안 멍했습니다. 일단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 안 받고 넘기더니 4번째인가 5번째 전화는 마지못해 받더라고요. 아, 왜? 돈 더는 못 줘. 이거 너랑 네 아들이랑 인연 끊는 비용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나 이 통화 지금 녹음하고 있거든? 그러니 나중에 딴소리하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아니,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애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네가 무디고 멍청해서 못 알아챈 거야. 누구 탓을 해. 그렇게 궁금하면 네가 학교 가서 직접 물어보고 알아보면 되잖아. 전 남편은 저한테 있는 대로 성질을 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 학교를 한번 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이 나게 아들이 다니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하지 않고 갔음에도 담임 선생님은 저를 흔쾌히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네, 면목 없습니다. 제가 애아빠랑 헤어져서 살다 보니 미처 챙기지를 못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집안 사정을 미리 말하지 않는 한 저희가 막 해묻거나 그러지는 않아서요. 애아빠가 학교에 여러 번 불려왔다고 하던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혹시 학교 폭력 이런 거에 연루되어 있나요? 학교 폭력이요?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참 이상한 게 이런 경우는 저희 선생님들도 처음 겪어요. 너무 불균형한 경우거든요. 불균형한 경우라뇨? 그게 무슨... 여기 성적표 보이시죠? 모든 과목이 거의 다 1등급이에요. 영어만 2등급인데 그것만 조금만 노력하면 금세 1등급이 될 수 있는 경계선입니다. 이 정도만 계속 유지해주면 사실 서울 안에 있는 대학 어디든 골라서 갈 수도 있어요. 교우 관계도 무척 좋고 애들한테도 인기도 많고요. 그런데 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그게 기물을 파손합니다. 네? 저는 선생님의 말에 뛸 듯이 놀랐습니다. 제 아들이 기물 파손이라니 어안이 벙벙했어요. 어렸을 때 프라모델 같은 것을 사주면 그 작은 손으로도 야무지게 조립하고 뭐 하나 부셔지는 거 없이 관리하던 아이였습니다. 사내의 아이지만 억세게 구는 것 없이 세심한 손길이 매력이라 생각한 아들이었는데 기물 파손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것이었어요. 선생님은 제 모습을 보고 한숨을 푹 쉬면서 책상 서랍에서 사진을 한 줌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면 이건 옥상문을 부순 거고요. 이건 교탁을 톱으로 잘랐어요. 음악실 피아노도 망가뜨리고. 아, 이게 가장 최근입니다. 축구 골대 그물을 죄다 잘라버렸죠. 이외에도 나무를 뽑거나 교문에 돌을 던지거나 교장 선생님 차 바퀴를 펑크내거나 하기도 하고요. 말도 안 돼요. 제 아들이 왜... 그런데 참 희한하게 사람 다치게는 전혀 안 해요.
몰래 망가뜨렸으면 그 기구를 사용하다 다치거나 할 수 있는데 보란듯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막 파손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현행범으로 딱 잡혀서 혼나고 아버님이 그때마다 오셔서 물어주시고 그랬죠. 아마 지난 몇 개월간 수천 쓰셨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혹시 가능하시면 병원 한번 데리고 가보시는 거 추천해요. 애들이 입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다양한데 가끔 도벽이나 중독으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우는 폭력은 아니고 뭔가 파괴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닐까 싶은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학교 선생님의 말씀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하는 자책과 함께 아들에 대한 미안함, 걱정이 밀려와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말을 듣고 나니 전 시어머니가 했던 말도 진짜인가 싶고 정말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단 아들을 밖에서 재울 게 아니라 제가 끼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수년간 살던 지하방을 내놓고 일단 햇빛 잘 드는 방 2개짜리 집을 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주일 안에 벌어진 일이었지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하교하는 아들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직접 아들을 보고 관찰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랬는데 제가 무딘 건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저는 아들의 그런 폭력 성향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더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아이에게 병원으로 가자고 할지 아니면 대화를 할지 결정을 할 텐데 여전히 제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하고 사랑스럽기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전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했죠. 자꾸 전화해서 미안한데 내가 좀 알아야겠어서 그래. 학교 선생님한테는 얘기 들었어. 애가 물건을 부순다고 하던데 그러면 애 데리고 상담 같은 건. 미치겠네 진짜. 야, 상담이 된 놈이냐? 완전 눈이 돌아서 나한테도 막말하고 늙은 지 할머니한테도 하극상 벅벅 뿌리는 놈이? 그나마 그래. 물건이나 부숴라 하고 넘어갔으니 이 정도지. 내가 병원 가자고 했으면 그 자식 나 때리고도 남을 놈이야. 이 미친놈 취급하냐고. 눈 돌아서 덤빌 놈이라고. 아니, 그래도 애가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알고 파악을 하고. 아이씨, 그러니까 그거 네가 하라고. 너 하라고 내가 돈도 주고 애도 준 거잖아. 너 한 번만 더 나한테 전화해서 이 얘기하면 진짜 나 가만히 안 있는다. 아주 다 개박살 내버릴 테니까. 그리고 네 번호 오늘부로 차단이니까 전화할 생각도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 죽은 듯이 없는 듯 살라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쓱 손을 내밀어 저한테서 전화기를 가져가더라고요. 아들이었습니다. 순간 제가 좀 얼어붙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는 믿었지만 혹시 아들이 폭주해서 전화기를 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씩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못 믿어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들어? 나한테 듣지. 너 엄마한테 할 말 있구나. 엄마, 나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에 엄마가 집 나갔을 때 아빠가 나한테 그랬거든. 엄마가 무슨 이상한 남자한테 눈이 돌아서 다 버리고 나갔다고. 그러니까 엄마 보고 싶다고 하거나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하면 그 아저씨한테 나 보낼 거라고. 그런데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게다가 내가 보는 눈이 있는데 엄마는 매번 볼 때마다 일에 찌들어서 나 하나라도 더 사주고 먹이려고 애쓰는 게 보였거든. 그런데 아빠는 술 먹고 들어와 할머니랑 나한테 행패 부리는 게 일이었어. 더 기막힌 건 거의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다른 아줌마 데리고 와서 나한테 그랬다. 오늘부터 네 엄마라고. 그 정신 나간 미친 인간. 3일 밤낮 뺨을 쳐도 분이 안 풀릴 인간. 진짜. 그런데 그 아줌마들이 바뀔 때마다 할머니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아빠가 자리를 못 잡고 저렇게 이 여자 저 여자 떠도는 거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정작 저는 손발이 덜덜 떨려 제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눈앞에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있었으면 물사대기에 머리채라도 잡고 빙빙 돌렸을 거예요. 아들은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제 손을 잡고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내가 못 살겠더라고. 아빠랑도 할머니랑도. 그런데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당장 아빠한테 나 키우겠다고 할 거고, 그러면 아빠는 한 푼도 못 준다. 네가 알아서 키워라. 그럴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지. 그래서 엄마 모르게 내가 작전을 짠 거야. 아빠 쪽에서 진절머리 치며 내 손 먼저 놓게 하려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아들 정신과 안 가도 된다고. 내가 얼마나 계산을 철저하게 해서 물건을 부셨는지 엄마 모를걸. 딱 생활 기록부에 징계 올라가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계산해서 부수고 망가뜨리고 했단 말이야. 아빠가 돈으로 메꾸면서 손해는 보되 사과와 반성과 보상이 이루어지면 큰 문제 안 될 것들 골라서. 그 말을 하며 씩 웃는 아들의 표정에 저도 모르게 기가 찬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아들은 저랑 살기 위해 제 전남편이 저한테 돈 쥐어주며 아들이랑 살라고 하기를 바라면서 그 모든 작전을 짜서 행패를 부렸던 거예요. 가만 얘기 들어보니 집의 살림도 자기가 많이 쓰는 건 건드리지 않고 전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아끼고 많이 쓰는 거 위주로 부셨더라고요. 집에 오면 소파에 들어놓으니까 뭐 일단 소파 뜯었고, 누워서 TV 보는 게 낙이니까 TV 부셨지 뭐. 그리고 냉장고는 할머니가 10년을 고민하다 새로 산 건데 산 그날로 문짝 해먹었지. 너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비록 100% 옳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저로서는 아들이 치료받아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아들과 함께 볕 잘 드는 집에서 살게 되었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와 함께 살게 된 후 아들은 학교 교무실에 자기 용돈으로 음료수를 사가서 모두에게 돌리며 진지하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선생님들 역시 왜 아들이 그동안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듣고 혀를 내두르셨다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과 함께 살면서 일을 많이 줄였습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하는 일을 그만두고 아들이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는 일로 구했어요. 양육비를 줄 필요가 없으니 애써 돈을 많이 벌 필요도 없었고 무엇보다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고맙게도 그동안 제가 일하면서 쌓인 신뢰가 있어서인지 가게 사장님들이 제 사정을 봐줘 시간 조절해서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느긋하게 주말에는 쉬면서 여행도 가고 남들처럼 출퇴근 시간에 맞춰 나가 일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행패 부리며 엇나가는 척했던 아들은 저와 살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적은 계속 전국 상위를 맴돌았고 저는 제 평생 할 기회가 없을 줄 알았던 수험생 뒷바라지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이 까다롭지 않아서 남들이 볼 때는 거저 먹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나름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꿈 같기도 하고 환상 같기도 한 2년이 훅 지났습니다. 그동안 풍문으로 전 남편이 회사 직원 중 유부녀와 또 바람을 피워서 공고사직 당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 일하던 분야가 무척 좁고 다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끼리 일하는 곳이라 아마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 했으니 자기도 안 하겠죠 뭐. 그딴 인간한테 신경 쓸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저한테는 없었거든요. 아들이 고3이었으니까요. 고맙게도 아들은 정말 좋은 대학, 유망한 학과의 장학생으로 입학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등록금 학비를 스스로 벌었으니 제가 마련했던 돈은
혹 어학연수 가고 싶으면 그때 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엄마도 같이 가요. 아들은 공부하고 엄마는 옆에서 해외 생활도 좀 해보고 우리 같이 한 1년만 밖에서 살다 오면 좋겠다.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가슴이 뛰던지요. 늙음하게 아들 덕분에 제가 해외 생활도 하게 생겼다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